네, 물리화학 강의를 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물리화학 전공을 한 지 벌써 한 25년 가까이 되었는데, 이 물리화학이라는 과목이 매우 화학에서 중요하고 물질과학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5년 전에 물리화학 전공이다라고 하면은 사람들한테 맨 처음 들은 얘기가 있어요. 이건 물리학입니까? 화학입니까? 물리화학은 바로 물리를 배경으로 해서 화학적인 시스템에 적용하는 화학적 방법론입니다. 자, 이와 같은 물리화학이 어떻게 되었는지, 어떠한 역사를 통해서 발전되어 왔고 오늘날 어떠한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자, 그러한 것을 역사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강의는 먼저 화학이란 무엇이냐? 자, 우리 매우 보편적으로 화학 잘 알고 있는데 화학이란 무엇인지를 조금 살펴보고, 그 속에서 물리화학이란 무엇인지, 물리화학은 어떤 과정에서 만들어졌는지, 바로 그런 물리화학의 창시자에 대한 역사적인 얘기를 잠시 할까 합니다. 자, 또 그 물리화학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 화학과 물리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아주 독자적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바로 그러한 역사적인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리화학이란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어떠한 방법론으로 다루는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이것을 통해서 이 물리화학을 어떻게 공부할까, 어떤 방법으로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일까, 그러한 내용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희 교재로 쓰고 있는 책은 바로 P.W. 아트킨스가 쓴 물리화학 책인데, 이게 25년 전에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던 책입니다. 오늘날도 매우 많은 곳에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물리화학 이 교과서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얘기를 잠시 살펴보고, 그 속에 세 가지 파트로 나뉘어져 있는데, 평형과 구조와 변화라고 하는 세 가지 파트로 되어 있는데, 바로 그 물리화학 구성의 파트 1, 평형은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구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또 물질의 변화 과정에 대한 것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우리가 이 책을 공부하기 전에 어떤 생각으로 물리화학을 공부해야 될까, 그러한 것에 초점을 두어서 바로 이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학이란 무엇이냐라고 얘기한다면, 바로 화학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바로 물질입니다. 바로 그 물질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그 물질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바로 그것을 공부하는 것이 바로 화학이죠. 그래서 우리가 화학을 한자로 쓰면 변할 화자를 쓰고 있습니다. 바로 물질의 이해와 물질의 변화 과정, 바로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화학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물질이란 무엇일까? 자, 영어로 matter라고 얘기를 하죠. 제가 강의할 때 어떠한 중요한 언어 용어에 대해서는 이렇게 영어로 병기를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언어와 과학 용어를 혼동해서 생각할 그럴 경우가 생기는데, 그럴 때 우리가 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한글과 영어를 같이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물질이란 무엇이냐? 자, 그냥 물어본다면 피상적으로 모든 유형의 것을 만드는 재료, 바로 그것을 물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유형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형태가 없는 것, 형태가 없는 것을 우리는 물질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죠. 자, 그렇다면 바로 그 유형의 것, 그것이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물리라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는 질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물질이 유형의 것이 얼마만큼의 질량 갖고 있느냐, 무겁냐, 가볍냐, 그것은 그 물질의 중요한 특성이 되겠죠. 그렇다면 질량을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물질일까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질량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는 입자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입자란 물리학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로 시스템인데, 바로 그 입자에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어떠한 입자, 질량을 가지고 있는 입자와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바로 그 물질의 질량과 그 두 입자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이와 같은 관계를 갖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작용하는 힘과 여기에서 작용하는 힘은 바로 질량이 같기 때문에 두 개의 힘은 모두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리학에서는 이들 사이에 차지하고 있는 바로 입자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고 바로 질량에만 관계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 바로 물질은 질량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물질의 크기 또한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좀 더 정확하게 물질을 정의한다면 물질은 바로 질량과 바로 크기를 갖고 있는 모든 것, 이렇게 대상을 조금 더 좁혀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왜 크기가 중요할까요? 자, 어떤 물질은 크기가 작은 물질이 있고 어떤 물질은 똑같은 질량을 갖고 있는데 그 크기가 큰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얘기죠. 바로 그 무엇인가가 어떠한 것이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물질의 크기를 결정짓습니다. 자, 우리는 일반 화학에서 그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 세 가지를 공부했죠. 바로 원자, 분자, 이온, 이 세 가지를 공부했습니다. 이 안에 원자로 되어 있느냐, 분자로 되어 있느냐, 이온으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물질과 물질 사이에 서로 작용하는 힘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물질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거꾸로 말하면 물질의 크기를 통해서 그 속에 있는 물질의 입자의 성질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떠한 원소라고 하는 놈, X라고 하는 원소라고 하는 놈은 바로 X라고 하는 원자로만 되어 있고 Y라고 하는 원소는 Y라고 하는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는 이러한 화합물, 이러한 한 가지 종류의 원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물질을 우리는 원소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경우는 어떻죠? 자, 이 경우는 산소 한 개와 수소가 두 개가 들어가 있어서 하나의 덩어리를 만들고 있죠. 자, 이와 같이 어떤 두 개 이상의 원자가 결합하여 하나의 덩어리를 만드는 그러한 화합물을 우리는 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처럼 어떠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물질의 특성이 달라지게 되겠죠. 자, 이런 물질의 이해와 물질의 변화를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화학입니다. 자, 물리화학이 시작된 시점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물리화학을 만들었던 세 명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는 세 명의 연구자가 있습니다. 자, 여기 반트호프, 아레니우스, 오스트발트. 자, 대략 보면은 약 1800년대 후반에 연구 활동을 하셨던 분들인데, 자, 이 세 명이 바로 기존의 화학계에서 갖고 있었던 어떠한 경험이나 체험, 감각, 이런 것에 의존한 그러한 방법론에서 뭔가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주목할 사람은 바로 아레니우스입니다. 자, 아레니우스는 1880년대 초에 박사학위 논문을 스웨덴에서 하게 되는데, 이 박사학위 논문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어떤 물질을 액체, 용액에다 집어넣으면 그 물질은 양이온, 음이온으로 이온이 되어서 용액에 전기가 흐르는 현상을 바로 박사학위 논문에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박사학위 논문의 내용에서 스웨덴의 지도 교수들은 매우 불쾌합니다. 왜? 우리의 경험상 이러한 이온이 존재한다. 실험적 결과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레니우스의 설명 방법에 대해서 매우 못마땅해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학위 논문이 통과되지 못하는 그러한 시점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바로 아레니우스는 나중에 지도 교수를 찾아가서 자기의 이온서를 박사학위 논문에 살짝 뺍니다. 그렇게 타협을 하고 난 다음에 박사학위를 받고서 매우 불안한 나머지 그 당시에 과학계에는 크게 영국과 독일 그 두 진영으로 나뉘어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아레니우스는 각국에 있는 과학자들에게 자기의 설명을 적극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1884년도에 자기의 이온서를 발표하게 되죠. 자, 그 무렵에 반트호프는 일반화학에서 여러분이 공부했다시피 삼투압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자, 삼투압은 파이는 MRT. 자, 이와 같은
삼투압 공식을 만들어내는데 바로 여기에 기체상수 R이 있는 거에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듯이 이 사람은 바로 그 당시 잘 알고 있었던 기체 법칙들을 이용해서 보일의 법칙, 샤롤의 법칙, 게이루삭의 법칙, 아보가드로의 법칙 이와 같은 기체 법칙을 통해서 이 삼투압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물질에 따라서 이 공식이 맞는 경우가 있고 맞지 않는 경우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때 아레니우스가 얘기한 용액의 이온설이를 어떤 물질을 용액에 집어넣으면 그 입자는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입자로 변할 수가 있다. 바로 이온이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을 도입하여 반트호프는 여기에 반트호프 계수 I를 집어넣어서 모든 물질에 다 통용될 수 있는 삼투압 공식을 만들어냅니다. 자, 또 오스트발트는 우리가 일반화학에서 오스발트 공정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독일의 희석 원리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만들어내죠. 자, 이때도 바로 아레니우스가 얘기한 바로 이온설 이것을 적용하여 아주 성공적으로 일을 마치게 됩니다. 자, 나중에 이 세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기존에 있는 방법론을 통해서 화학을 발전시키기는 매우 어렵겠다. 그래서 뭔가 체계적인 방법론이 필요하겠다. 이래서 바로 독일의 학회에 물리화학지라고 하는 잡지를 1887년 처음 만들게 됩니다. 바로 이 세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 이온주의자 3인방이 생각했던 생각은 뭐냐? 화학은 바로 이제 뭔가 다른 방법론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 바로 물리학의 이론과 그 방법을 바탕으로 해서 그 물질의 구조와 그 물질의 화학적인 성질을 연구하는 어떠한 이러한 전통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물리화학을 처음 만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본다면 이 아레니우스는 나중에 이러한 이온설이 설득이 되면서 많은 과학자들이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굉장한 스타로 떠오르게 됩니다. 자, 그때 스웨덴에 있었던 이 아레니우스가 그 당시에 독일의 가장 중요한 대학 베를린 대학의 교수 자리로 오라고 추천을 받습니다. 자, 그때 아레니우스는 나의 애국심은 독일 가서 나의 학문을 얘기할 수 없다. 이제 그러한 마음으로 베를린 대학의 교수 자리를 때려칩니다. 자, 그때 스웨덴 정부에서는 아레니우스의 그러한 애국심에 감동받아 그 당시에 만들어졌던 노벨위원회 위원장을 아레니우스에게 맡깁니다. 자, 그때 이후로 아레니우스는 이 물리화학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노벨상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노벨 화학상이 바로 반트호프가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노벨상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아레니우스는 자기 스스로 역시 노벨상을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대신 노벨 화학상이 아니라 노벨 물리학상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왜? 바로 물리학과 화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물리화학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연결될 수 있고 서로 통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가 있었고 그것을 자기가 추천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노벨 물리학상을 요구하게 되는데 사실은 나중에 노벨 화학상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 오스발트도 역시 희석 원리를 통해서 노벨 화학상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초창기 노벨상 추천에서 굉장히 많은 화학적 분야의 연구가 바로 이 물리화학 분야, 이 분야에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화학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과거와는 다르게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뭔가 물리학적인 이론, 방법, 그러한 체계적인 것을 통해서 바로 물질의 구조, 성질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뭔가 새로 있어야 된다. 자,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물리학이나 화학이나 모두 물질을 대상으로 하지만 그 물질을 대상으로 했을 때 바라보는 방법이 다를 뿐이죠. 물리학은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입자가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그 근본적인 입자들의 힘과 운동을 통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방면에 바로 화학은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경우로 물질이 변화가 될 수가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초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물리학과 화학은 커다란 차이가 없었죠. 자, 그러던 와중에 1927년 5차 솔베이 세계 물리학 회의에서 굉장한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다 있는 유명한 사진입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자, 아인슈타인, 로렌츠, 바로 전자기학의 맥스웰과 함께 했던 로렌츠, 그 다음에 바로 핵화학을 연구했던 마리 큐리, 그 다음에 양자역학의 시대를 열었던 막스 플랑크. 자, 그리고 우리가 물리화학 맨 끝에서 표면화학을 공부할 때 매우 중요하게 나오게 되는 랑무어라는 사람. 여기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1927년 솔베이에서 모였던 이유는 그 당시에 연력학이라는 분야가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었고 통계역학은 볼츠만에 의해서 또 하나의 완성 단계가 되어 왔는데 물질의 가장 간단한 기본 입자로부터 시작되는 원자라고 하는 개념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해가 돼야 되는가? 바로 양자역학의 이해를 통일하고자 바로 1927년에 모이죠. 바로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제 물리학은 기존의 입자 물리학에서 물질의 세계로 접어들 수 있는 고체 물리학의 시대로 만들어지게 되고 또 아레니우스가 주창했던 물리화학이라는 분야는 바로 양자역학의 완성을 통해서 드디어 뭔가 화학자만의 고유한 방법론을 통해서 바로 물리화학이라는 분야가 발전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물리화학이라는 분야가 무엇인가를 간단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물리학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 그 입자들의 운동과 힘을 기술하는 학문이 바로 물리학이죠. 그 안에는 그것이 어떠한 힘을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고전역학, 양자역학, 그 다음에 전하를 가지고 있는 것들 사이에서의 힘을 연구하는 전자기역학, 그 다음에 빛을 대상으로 하는 광학, 열을 대상으로 하는 연력학, 또 한 개의 입자가 아니라 여러 개 많은 입자가 있었을 때 그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취급을 해야 되는가, 그걸 따지는 통계역학. 바로 이러한 학문 분야를 바로 화학적인 시스템에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물리화학입니다. 그렇다면 화학적인 시스템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는 물질과 그 물질의 변화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상을 그러한 원자, 분자, 이온으로 되어 있는 그 물질의 세계를 정확한 구조를 이해를 하고 또 그것의 전기적, 자기적, 광학적, 열적인, 기계적인 이러한 성질을 이해를 통해서 바로 그러한 물질의 변화 과정이 있었을 때 어떠한 변화 과정으로 일어나는가, 전달 공정과 그 물질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거를 따지는 화학 반응, 이러한 시스템에다가 바로 물리적인 개념을 적용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물리화학이라고 하는 그런 학문을 통해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화학을 좀 더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뭐 말이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바로 이 물리화학을 어떻게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될까? 그것을 우리가 다시 원점부터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바로 우리는 과학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어떻게 시작되는 것이 과학이냐? 무엇이 과학이냐? 바로 그 전제 조건을 먼저 생각해보면 좀 더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떠한 대상을 관찰하고 그 관찰을 통해서 실험적으로 확인을 하고 그 실험된 설명을 어떻게 좋은 방법으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그거를 이해시킬 수 있을까? 그러한 과정의 피드백 과정이죠. 자, 하나의 예를 들어보죠. 챕터 1에서 우리는 기체에 대한 것을 공부할 텐데, 자, 우리는 자연의 기체라고 하는 어떤 물질이 있습니다. 자, 그 물질의 성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그것의 그 물질을 정의할 수 있는 어떤 변수가 필요로 하죠. 우리는 바로 이 기체로부터 샘플링을 한 이후에 그것을 어떠한 변수를 가지고 통제를 통해서 실험해낼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기체를 설명할 수 있는 변수로서 우리는 압력과 부피와 온도와 또
그 기체 속에 있는 물질의 양, n을 가지고 변수 통제를 통해서 실험 데이터를 얻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실험 데이터를 얻게 된 것을 통해서 얻어진 어떠한 일정한 패턴, 그 패턴을 우리는 무슨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우리는 보일의 법칙, 샤롤의 법칙, 게이루사기 법칙 얘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바로 이것은 어떤 통제된 변수를 통해서 어떤 x축의 변화에 따른 y축의 변화가 비례하느냐 반비례하느냐의 관계를 얻어서 하나의 법칙을 만들죠. 자, 이 세 가지 법칙은 그 기체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얻어진 규칙이죠. 자, 그러나 이 규칙을 통해서 우리는 기체 전체를 이해했다고 볼 수는 없죠. 자, 그렇다면 경험적으로 얻어졌던 이와 같은 법칙을 통해서 기체의 본질을 설명하려고 하는 노력으로 우리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어떠한 가정이라고 하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자, 어떠한 생각을 통해서 이 세 가지 법칙을 모두 설명될 수 있다라면 그 원리를 통해서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원리로 완성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 과학적인 과정은 매우 엄격해서 이 과정이 정말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만약에 잘 되지 않았다면, 올바르지 않다면 폐기 처분하고 새로운 과정을 세우게 되고, 그 또 새로운 과정이 또 만약에 실패를 하게 된다면 또 수정을 해서 보다 본질에 가까운 쪽에 바로 가정을 세워서 그 가정이 확립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의 원리로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아보가드로가 그 기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개념은 바로 분자라는 개념이다. 그 분자라는 개념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아보가드로의 원리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원리를 통해서 그것을 물리학의 방법, 이걸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확고히 만들어진 게 바로 기체분자 운동론이죠. 자, 볼츠만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체분자 운동론은 바로 기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바로 퍼펙트 가스 또는 아이디얼 가스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하나의 체계를 만듭니다. 우리는 그것을 모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 자, 여러분들이 물리학을 공부하면서 많은 공식과 많은 식들이 나올 겁니다. 자, 그 많은 식들을 그냥 외우려고 하고 그걸 어떻게 적용할까라고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보다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정립을 했고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예측해내고, 자, 이와 같은 어떤 논리의 재미를 여러분이 갖게 된다면 이 어려운 물리학을 조금 더 쉽게, 좀 더 안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러한 하나하나 부분에 대한 내용만을 집중하지 말고 그 전체, 이 이야기 전체의 과정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공부를 한다면 물리학 공부가 조금은 어렵더라도 상당히 재미있게, 그러한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자, 우리가 좀 전에 기체라고 얘기한 것처럼 어떤 하나의 주제가 나오게 되면 그 어떤 주제를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자,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나라면 이렇게 생각할 텐데, 자, 이와 같은 생각의 방법을 우리는 거창하게 철학이라고 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나의 생각을 뭔가 표출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바로 철학적인 관점으로 주제를 살펴보고 나의 생각이 옳다면 그것을 어떤 형태로든 표현을 하려고 할 텐데, 과학에서 그 표현 방법은 수학입니다. 그래서 수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나의 생각을 표현하려고 하는 노력, 이것이 필요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수학을 난 잘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학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문제를 풀었을 때 어떤 수학을 이용해서 풀 수 있을까? 그것을 조금 확고하게 생각을 한다면
좀 더 공부하는데 원활하게 될 것 같고, 그러한 수학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물리학적인 바로 이론 배경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입자에 대한 원리를 규명하는 학문이 물리학입니다. 특히 화학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러한 분야가 바로 연력학, 양자역학, 통계역학, 바로 이 세 가지의 역학 체계를 조금 더 이해를 하게 된다면 바로 이 물리학에서 추구하는 그러한 체계적인 공부 방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러한 물리학의 개념을 화학의 시스템에 적용을 해서 이해를 한다면 보다 화학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또 이러한 체계는, 이러한 화학에 대한 이해는 그 기타 분야, 생물학이나 지질학이나 천문학이나 또 여러분이 어떤 공학을 하고 있거나 그러한 많은 응용과학에 있어서 화학의 방법론은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를 먼저 생각을 하고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표현하려고 할 것인지, 또 이때는 어떠한 역학체계를 이용해서 적용할 건지,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물리화학을 공부한다면 물리화학 공부가 많이 쉬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로 사용되는 P.W. 아트킨스 이 책의 구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P.W. 아트킨스가 처음 책을 썼을 때 그 당시에 많은 화학 관련 학과에서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 어떻게 이렇게 물리화학 체계를 하나의 완벽한 형태로 만들 수 있을까? 그 당시에 있었던 교재와 비교해 본다면 뭔가 확실하게 다른 그러한 변화를 보였기 때문에 이미 25년 가까이 지났지만 이 P.W. 아트킨스 책이 가장 많이 사랑받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물리화학 체계는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뉘게 됩니다. 일부에서는 어떠한 평형 과정을 다루게 되고, 여기서는 2부에서는 물질의 구조, 3부에서는 그 물질의 변화 과정을 다루게 됩니다. 자, 좀 더 그 내용을 들어가 보죠. 자, 그러면 이 책에서는 1장에서 가장 물질의 보편적이고 가장 쉬운 기체에 대한 성질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연력학의 법칙을 체계적으로 1법칙, 2법칙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한 다음에 순수한 물질에 적용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 있는 혼합물에 대해서 적용을 해본 다음에 그것을 화학 반응을 통해서 일어나는 물질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의 과정을 다루게 되는 연력학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자, 2부에서는 1927년 솔베이 학회에서 완성된 그러한 양자역학, 미시적인 세계에 대한 역학 체계를 우리는 정확하게 그것의 원리와 응용 분야를 양자론에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가장 간단한 원자의 구조를 이해를 하고, 그걸 통해 어떠한 스펙트럼, 그 분광학적인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자, 이것을 처음 배우게 되고, 이제 양자역학, 원자의 세계에서 적용됐던 양자역학을 바로 이제 분자의 세계로 적용하는 방법론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분자의 구조와 그 분자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나중에 배우게 됐지만 바로 어떠한 대칭성이라고 하는 시메트리라고 하는 관점을 배우게 되고, 이 대칭성을 통해서 우리는 그 분자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그래서 분광학 분야를 공부하게 됩니다. 또 2부에서는 이러한 양자역학과 미시적인 세계의 양자역학과 거시적인 세계의 연력학과의 연결고리로 놓을 수 있는 방법론으로 많은 다체계, 많은 입자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 그것을 다루게 되는 통계 연력학 분야를 공부하게 되고, 또 이러한 이해를 통해서 이제 보다 본질적인 고체에 대한 성질과 구조를 우리는 공부하게 됩니다. 자, 3부에서는 이러한 구조의 이해와 그 다음에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것, 거시적인 세계의 연력학적인 성질을 통해서 이것의 물질의 변화 과정을 이제 체계적으로 따지게 되는데, 이와 같은 분야를 우리는 화학 반응 속도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이러한 분야로 우리는 구성이 되게 되는데,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화학의 첫 번째 파트로 평형 파트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개괄적으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평형 쪽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물질의 거시계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거시계란 우리 눈에도 보이는 그러한 일반적인 얘기죠. 자, 이러한 거시계를 배우게 되는데, 이때 그 거시계가 주변의 에너지 교환을 통해서 열과 일의 형태로 에너지를 교환하게 되는 그러한 형태의 학문, 연력학이라는 분야를 가지고 공부하게 됩니다. 자, 이때 연력학의 대상으로는 순수한 물질이 될 수 있겠죠. 자, 여기 보면 어떤 하나의 순수한 물질이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고체, 액체, 기체 이 세 가지 상태로 변화가 될 수 있겠죠. 자, 이때 우리는 그러한 고체, 액체, 기체에 대한 순수한 물질에 대한 것을 다루게 되고, 또 혼합물과 화학 반응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대상으로 따지게 됩니다. 이때 연력학에서 생각하는 방법은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어떠한 아까 말씀드렸던 원자, 분자, 이온 그 분자의 구조 이러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물질이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 그 물질의 상태에 관심을 갖고 그 상태의 변화에 대한 것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대상을 우리는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시스템과 어떠한 물질이나 에너지를 통한 그러한 그 변화가 일어났을 때 바로 그 주변을 우리는 주위로 얘기하고, 이 개와 주위 사이에 어떠한 에너지 교환이 일어나는지 여기에 초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순수한 물질일 수도 있고 이것이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때 시스템을 어떻게 정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것을 취급하는 방법론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바로 그 물질의 구조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조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어떠한 개별적인 그 물질이 갖고 있는 각각의 에너지를 직접 구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의 에너지의 절대값은 필요 없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바로 절대값은 갖고 있지 않지만 이것이 주변과 어떠한 에너지 교환을 하느냐에 따라서 에너지의 변화량을 우리는 구할 수가 있죠. 자, 그 에너지의 변화량을 통해서 시스템의 상태를 이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연력학입니다. 자, 따라서 연력학에서는 물질의 상태, 이 상태 변수들 사이에 어떠한 상호 관계가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편미분 수학을 통해서 이 문제를 공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상태 변수는 압력과 부피, 온도, 엔트로피 이와 같은 상태 변수를 통해서 그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내부 에너지의 변화를 따지게 되는 것을 바로 우리는 연력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파트로 구조 파트에서는 이제 물질의 구조, 바로 미시적인 세계에 대한 것들을 얘기합니다. 바로 미시적인 세계, 그러니까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 분자, 이온들이 그 속에서 어떠한 운동을 할 것이냐, 그것을 따지는 분야를 우리는 고전역학, 양자역학의 체계로 공부를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고전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질량을 가지고 있는 놈이 어떠한 포텐셜 상황, 어떠한 힘이 가해져서 가해졌을 때 그 입자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는가, 바로 위치와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서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있죠. 바로 그러한 것을 우리는 고전역학이라고 얘기하고, 자, 고전역학에서 적용되지 못하는 매우 작은 질량을 가지고 있는 것, 매우 작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들, 그러한 것들의 움직임을 궤적과 에너지를 따지는 그러한 분야를 양자역학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물리학에서 바로 위상공간으로 표시됩니다. 자, 예를 들어 처음에 여기에 위상공간에 좌표와 운동량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좌표계에서 초기에 이 상태, 그 입자의 상태가 되어 있다고 하죠. 그러면 이 얘기는
어떠한 이만큼의 위치와 이만큼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어떠한 힘을 받게 되면은 시간에 따라서 이 물질이 다른 상태로 변하죠. 다른 좌표와 다른 운동량으로 값으로 변하죠. 자, 우리는 고전역학은 바로 초기와 마지막 사이에 어떠한 궤적을 통해서 갈 수 있는지 바로 궤적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유명한 F는 ma, 바로 이거의 미분 방정식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양자역학은 많은 우여곡절 끝에 1927년에 완성됐지만 우리는 바로 해밀토니안이라고 하는 그러한 연산자를 이용해서 자, 해밀토니안은 그 시스템의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으로 나타내는 이와 같은 연산자를 이용해서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서 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해결하는 그러한 방법론으로 우리는 어떠한 시스템의 에너지를 정확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는 어떠한 물질이 구성되어 있다. 바로 물질의 구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수소, 물, 암모니아, 메탄 이와 같은 분자가 있었을 때 그 분자의 구조를 통해서 이 입자들이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나타나죠. 자, 병진 운동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진 운동은 어떠한 물질이 바로 그 물체 덩어리가 바로 좌표계를 따라서 X축, Y축, Z축을 따라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운동이겠죠. 그러니까 모든 물질에는 바로 병진 운동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진동 운동은 무엇입니까? 질량을 가지고 있는 그 두 개 입자들 사이에 뭔가 힘에 의해서 묶여 있는데 이것이 조금씩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운동 형태죠. 자, 바로 그러한 진동 형태는 바로 수소의 경우는 진동이 바로 화학결합을 통해서 하나의 진동이 가능하죠. 자, 얘는 물은 두 개의 진동이 가능하죠. 그런데 이 두 개는 바로 이와 같은 각도를 통해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각도를 유지하면서 진동 형태로 움직이게 됩니다. 자, 암모니아는 3개의 진동, 메탄은 4개의 진동을 갖게 되죠. 자, 또 회전 운동은 뭡니까? 어떠한 축을 통해서 얘가 회전할 수 있는 운동이죠. 역시 수소의 경우는 자, 얘는 이 축 방향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의 회전 운동이 가능하죠. 자, 여기 물의 경우는 여기에 회전축을 통해서 움직일 수 있고 이쪽 방향의 회전축을 통해서 움직일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각 물질의 구조에 따라서 병진 운동은 모두 가능하지만 진동의 방법이 다르고 회전의 방법이 다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바로 양자역학을 통해서 그 각각의 운동에 대한 에너지를 직접 구할 수가 있죠. 자, 따라서 연력학에서는 그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에너지를 절대적으로 구할 수가 없지만 이제 어떠한 구조가 나오게 된다면 그 운동에 따라서 이 물질의 정확한 에너지 절대값을 우리는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운동 형태에 따라서 양자역학을 통해서 계산을 해보면 운동 모드에 따라서 이러한 에너지, 허용되는 에너지 값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허용되는 에너지 값을 갖게 된다면 이걸 통해서 각각의 절대값을 알아낼 수가 있겠죠. 자, 거꾸로 실험적으로 이러한 에너지 준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는 그걸 분광학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공부를 더 하겠지만 바로 이 분광학 분야에서는 바로 어떠한 진동수를 가지고 있는 빛이 어떤 물질과 상호작용했을 때 이 속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 에너지 스펙트럼을 해석하고 거꾸로 이 해석을 통해서 그 물질의 구조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 이것이 바로 분광학이 되겠습니다. 자, 또 구조 파트에서 나오게 되는 통계인력학 분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통계인력학은 바로 거시기에서의 연력학적인 성질을 우리는 정확한 값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오로지 연력학 상태와의 관계만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런데 파트 2에서 공부했던 양자역학의 세계에는 미시 세계에서는
정확한 원자와 분자와 구조가 정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해밀토니안 슈레딩거 방정식을 통해서 그것의 정확한 에너지 값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절대값을 구해낼 수가 있고 얘는 절대값을 구할 수는 못하지만 연력학적인 상태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연결해서 취급할 수 있는 방법론이 필요로 합니다. 바로 그 방법론이 바로 통계역학입니다. 자,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고전역학, 양자역학에서 공부를 했다시피 고전역학, 양자역학에서는 한 개의 입자가 바로 해밀토니안에 의해서 방정식을 통해서 어떠한 궤적을 따라 움직이는 이 하나의 입자에 대한 운동을 다루는 것에 비해서 통계역학은 바로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입자, 바로 10의 23승계만큼의 많은 변수가 있었을 때, 많은 입자들이 있었을 때 이것들을 어떻게 따지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이것을 도식적으로 나타내게 된다면, 자, 어떤 물질은 어떤 제한된 공간 안에 이러한 많은 입자들이 존재를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많은 입자들이 바로 운동 방정식에 의해서 어떠한 궤적을 따라서 움직여서 이 상태로 바뀔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 한 개를 취급했을 때와 아보가드로수를 취급할 때 이것의 하나하나 입자의 모든 궤적과 에너지를 구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죠. 바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앙상블이라는 개념을 통해 보다 어떠한 하나의 시스템을 복제하여 굉장히 큰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고립 상태로 만들어 놓는다면 그 각각의 시스템들이 나타내는 값들을 통계적으로 처리해서 그것을 평균값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배워왔던 이러한 연력학적인 함수들을 바로 이 양자역학을 통해서 얻어진 에너지를 통해서 직접 절대값을 구해내는 방법, 바로 이와 같은 방법을 우리는 통계연력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앙상블 시오리는 과거에 많은 입자의 운동 방정식을 풀 수 없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선택해 왔는데 최근에 와서 컴퓨터의 발전, 그다음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발전을 통해서 이제 많은 입자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입자들이 각각 어떠한 형태로 움직일 수 있는가를 직접 계산할 수 있는, 계산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계산화학입니다. 작년에 노벨 화학상으로 계산화학 분야에서 두 번째 노벨상을 받았는데 바로 그 분야가 DFT, Density Functional Theory라고 하는 이론으로 받았죠. 좀더 한 18년 전에는 바로 몬테칼로라고 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노벨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학, 몬테칼로, 몰리큘러 다이나믹스, 분자 동력학, 그 다음에 density functional theory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방법론을 통해서 계산화학적으로 이 통계적인 처리를 최근에는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파트 3에서는 이러한 양자역학과 연력학에서 얻어낸 개념, 또 그 개념을 통해서 통계적으로 그 절대값의 평균값을, 미시적으로 얻어진 절대값을 통계적으로 처리해서 거시적인 것의 평균값을 얻어내는 그런 통계학적인 방법론을 통해서 물질의 변화 속도를 알아내는 그러한 화학 반응 속도론에 대한 것을 공부할 것입니다. 자, 그 얘기는 다시 개념적으로 설명해 본다면 앞에서 어떠한 물질의 상태에만, 거시적인 물질의 상태에만 주목했던 연력학에 이 안에 어떠한 물질이 입자가 들어있느냐, 이것을 고려해서 그것에 대한 운동 변화 속도를 알아내는 분야를 화학 반응 속도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자의 운동과 화학 반응 속도,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이 화학 반응 속도론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물리화학이라는 분야는 물리학의 이론과 방법,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바로 화학의 구조와 물질의 구조와 화학적 성질을 연구하는 그러한 체계의 학문을 우리는 물리화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것을 요약해서 본다면 거시적인 상태의 함수와의 관계를 따지는 연력학과
그 거시적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입자의 운동 방정식을 통해서 정확한 에너지를 구할 수 있는 양자역학의 방법을 통계역학이라고 하는 하나의 방법론으로 통계 처리하여 평균값을 얻어내어 요 각각의 학문을 연결하는 관점에서 나아가 이제 화학적인 반응에서 어떠한 변화에 있어서 그 변화가 무엇인가를 따지는 화학반응 sak독도론에 이르기에까지 많은 분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 이제 물리화학에서 어떻게 취급되는가를 이제 아주 간단한 방법을 통해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은 바로 물리화학을 배우기 전에 우리가 일반화학적인 지식이 좀 탄탄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화학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그 개념을 통해서 어떻게 물리화학에 적용되어서 설명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